시니어 여행작가 안정훈의 저서 철부지 시니어 729일간 내 맘대로 지구 한 바퀴 제5장 체험. 때론 유쾌하고 때론 짜증나는 남아메리카 체험기를 읽어드립니다. 적토마에 붙은 쇠파리가 되어 남미 대륙을 섭렵하다. 멕시코에서 남미 여행의 동행자를 만나다. 멕시코의 상크리에 머물면서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을 때 김 선생을 만났다. 58년 개띠인 그는 대기업을 퇴직하고 1년 동안 울산의 도서관에 파묻혀서 남미 여행을 준비했다. 남미 관련 여행 가이드북은 물론이고 관련된 시, 소설, 수필 등을 두루 독파해서 남미에 관해서는 박사 수준을 갖춘 사람이었다. 게다가 에베레스트 등반을 여러 차례 했던 베테랑 산악인이었다. 철저한 사전 준비, 강철 체력, 기본적인 스페인어 구사, 치밀한 성격, 왕성한 호기심 등 배낭여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준비된 여행자였다. 김 선생은 3개월간의 남미 여행 계획서를 1일 단위로 세세하게 작성해서 출력해서 왔다. 나는 그 계획서를 보고 졸도할 뻔했다. 놀랍고 존경스러웠다. 나도 남미 여행을 꿈꾸고 있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그런 나에게 김 선생은 애니메이션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 같았다. 지니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든다. 나는 꿈이 현실이 되는 마법의 램프를 얻은 것처럼 기뻤다. 다행히 우리는 생각과 뜻이 잘 맞았다. 의기투합해서 함께 남미 여행을 하기로 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적토마에 붙어 말리를 가는 쇠파리가 되기로 했다. 김 선생이 쿠바 여행을 마치는 날에 맞춰 2018년 1월 14일 콜롬비아의 보고타에 있는 한인 민박집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나는 이미 쿠바 여행을 하고 왔기 때문에 개미 꿀단지인 산크리에 남아서 스페인어를 공부했다. A양과의 인연. 김 선생이 떠나고 얼마 있다가 나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새로운 여행 친구를 따라 과나후아토로 옮겨가서 스페인어를 계속 공부했다. 어느 날 뽀글이 머리를 한 30대 초반의 A양이 엄청 크고 무거운 배낭을 메고 나타났다. 좋은 인물인데 헤어스타일이 왜 저런 거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나중에 물어보니 머리 손질 따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파마 머리를 했다고 대답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문득 인생에 회의가 들어 사표를 내고 퇴직금과 적금을 탈탈 털어 로망이었던 남미로 떠나왔다고 했다. A양이 쿠바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멕시코시티로 떠나던 날 나는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그녀를 바래다 줬다. 해 뜨기 전 새벽 시간에 여자 혼자서 무거운 배낭을 메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정류장으로 가는 게 마음에 걸려 배웅을 한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터미널로 가는 시내버스가 오지 않았다. 무작정 기다리다가는 멕시코시티로 가는 시외버스를 놓칠 게 뻔했다. 터미널까지 택시를 타야만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이 양은 일정에 딱 맞춰 환전을 해서 버스비만 남기고 다 써버렸기 때문에 멕시코 페소가 없다고 했다. 나는 극구 사양하는 A양에게 억지로 택시비를 쥐어주며 보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 한국인 무지개팀이 뜨다. 약속한 날짜에 콜롬비아의 수도인 보고타 외곽에 있는 민박집에 도착했다. 몇 시간 후에 김 선생이 도착했는데 낯익은 여성과 처음 보는 여성이 뒤따라 들어왔다.
낯익은 얼굴은 A양이었다. 아니 이곳이 뭔 일이래? 반가움과 놀라움이 교차했다. 세상이 참 좁구나. 민박집 거실은 순식간에 이상가족 상봉장으로 변했다. 낯선 얼굴은 쿠바에서 합류한 30대 후반의 왕언니 비양이었다. 비양은 마른 체구의 하얀 얼굴과 피부색 때문에 처음에는 차가워 보였다. 그녀는 아주 직설적이었지만 포스가 대단해서 군기반장 노릇도 잘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이 많고 감성적인 성격이 드러났다. 삼촌들과 동생들을 잘 챙기며 웃음꽃을 피우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아주 잘했다. 김 선생과 A양, B양은 쿠바 여행 중에 만났는데 다음 행선지가 똑같이 남미여서 동행을 하게 된 것이었다. 보고타에서 며칠 머무는 동안 일행은 3명이 더 늘어 모두 7명이 되었다. 우리는 7가지의 각기 다른 색깔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무지개처럼 환상적인 조합을 이뤘다. 자칭 무지개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대학을 휴학하고 입영 날짜를 기다리는 C군은 20대 초반의 최강 막내였다. 내가 2년간 세계 일주를 하면서 만난 최연소 한국인 배낭여행자였다. 어찌나 말과 행동이 톡톡 튀는지 누나들조차 세대 차이가 너무 느껴져서 같이 못 다니겠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외아들이라 부모님의 걱정과 함께 지원도 대단했다. C군은 배낭여행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성은 거의 따지지 않았다. 가성비의 개념 자체가 달랐다. 그래도 귀여운 짓을 많이 해서 여행 내내 누나와 형과 삼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인기를 독차지했다. 20대 후반의 듬직한 D군은 군대를 막 제대하고 취업하기 전에 세상을 돌아보겠다고 떠나왔다. 적은 경비를 겨우 마련해서 무전여행 수준으로 온갖 고난을 감내하고 다녔다. 말수가 거의 없었지만 의지력과 체력은 대단했다. 다른 한 명은 미모의 20대 초반 여성으로 별명이 공주님인 이양이었다. 어린 나이에 스페인어를 배우겠다고 집을 떠나서 라틴 아메리카로 왔다. 당시 중남미에서도 치안이 최악이라는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휴가를 받아서 남미를 돌아보겠다고 왔다가 콜롬비아에서 만났다. 이 양은 생김새가 이국적이고 완벽하게 현지인 복장과 화장을 하고 다니는 데다 유창한 스페인어를 구사해서 자국민 무료 입장 관광지에 가면 공짜로 들어가곤 했다. 절묘한 팀워크로 재미가 철철 넘치다. 60대 2명, 30대 여성 2명, 20대 남녀 3명이 몰려다니니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절묘한 팀워크를 이루어 매일매일 재미가 넘쳤다. 처음에는 호칭 문제가 조금 애매했지만 바로 삼촌, 조카, 오빠, 언니, 누나, 동생으로 정리되었다. 지구 반대편 남미 대륙에서 우연한 인연으로 만난 7명의 멤버가 나이와 성별, 경험과 취향의 차이를 극복하고 화합과 조화를 이뤘다. 우리 팀은 보이지 않는 룰을 잘 지켰다. 첫째는 간섭하지 않는 것이었다. 모두가 가는 곳이라도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부담 없이 빠질 수 있었다. 낮잠을 자든 카페에 가서 인터넷을 하든 서로 상관하지 않았다. 둘째는 경비 지출은 철저하게 n분의 1이었다. 음식점에 가서도 각자의 취향에 따라 주문하고 더치페이를 했다. 셋째는 함께 또 따로였다. 원하는 코스를 가면 동행하지만 다른 곳에 가보고 싶으면 언제든 헤어져서 떠났다.
무지개팀은 매일 즐겁게 보고타를 누비고 다녔다. 볼리바르 광장에서 살사를 추고 보테로 미술관과 황금 박물관을 보고 몬세라테 언덕에 올라가서 야경을 감상하며 서로 인생 사진을 찍어줬다. 몬세라테의 정상에 있는 천사상에서 바라보는 시내 야경이 정말 예쁘긴 하지만 위험한 탓에 개인 여행자들은 쉽게 도전하긴 어려운 곳이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맞춰 일몰 직전에 올라가서 야경을 감상하고 사진을 찍고 바로 내려와서 미리 예약해둔 맛집에서 멋진 저녁 식사를 했다. 시내 구경을 갈 때는 항상 우버 택시를 이용했다. 덕분에 나는 여기서 비로소 우버 이용법을 배웠다. 소매치기나 강도 사건이 자주 발생해 위험하다는 벽화거리도 함께해서 전혀 무섭지 않았다. 후안 발데스 커피점에서 저렴하면서도 향이 좋은 최고 등급의 에메랄드 마운틴 커피를 마시며 여행과 인생에 대해 토론했다. 맛집을 찾아가서 각자 다른 음식을 주문해서 나눠 먹으며 미식을 즐기기도 했다. 주말 벼룩시장에도 가고 버스킹도 구경하고 백화점과 재래시장도 찾아갔고 물어물어 시파키라 소금 광산에도 갔다. 홀로 떠났기에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무지개팀은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조카들은 사막으로 가서 낙타를 타보고 밤하늘에 별을 보고 가겠다며 떠나갔다. 삼촌 2명은 예정대로 백색 도시 포파양과 국경 도시 이피알레스를 지나 2박 3일 동안 버스를 갈아타고 국경을 넘어 키토로 먼저 갔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면 외롭지 않고 서로 의지가 되어 좋지만 타인들과는 거의 소통을 하지 못한다. 그에 반해 혼자서 떠나면 외로울 때도 있지만 진정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일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몸과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다가 가끔은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친구가 되고 색다른 경험과 대화를 하게 된다. 진짜 여행은 볼거리가 아니라 사람이다. 역사적 유적이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그만큼 세상이 넓어진다. 거기에 보태서 우연히 만난 타인들을 통해 인생이 넓어지고 깊어진다. 홀로 떠났기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에콰도르 키토에서 무지개팀을 다시 만나다. 우여곡절 끝에 적도의 나라에서 다시 한번 뭉치다. 콜롬비아에서 에콰도르로 넘어가는 국경에서 출입국 수속을 하는데 경제가 무너져버린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난민들이 너무 많아서 대기줄이 엄청 길었다. 반나절 동안 그늘도 하나 없는 떼역볕 아래서 기다려야만 했다. 우리는 먼저 통과한 한국인 여행자의 조언을 듣곤 두 나라 국경에 있는 알선책에게 각자 $25의 급행료 뒷돈을 내고 3시간 만에 빠르게 출입국 허가 도장을 받았다. 해외에 나와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얌체짓을 하다니라는 자책감과 함께 배낭여행자가 이래도 되는 걸까? 한 자괴감이 들어 착잡하고 씁쓸했다. 며칠 후 뒤따라온 조카팀도 몸으로 때우며 버티다가 불볕 더위에 지쳐서 급행료를 내고 넘어왔다. 그 와중에 D군만 홀로 남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24시간 만에 국경을 넘었다. 우리는 그에게 박수를 보내며 진정한 배낭여행자라고 찬사를 보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무지개팀은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 있는 민박집에서 다시 만났다. 위험한 키토의 골목길도 홍대 앞처럼 편하게 다니다. 에콰도르는 스페인어로 적도라는 뜻이다. 적도 바로 밑에 있어서 나라 이름을 에콰도르라고 붙였다. 수도인 키토는 해발고도 2850m로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적도선이 통과하는 지점에 있지만 안데스 산맥 고원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생각보다 덥진 않았다. 에콰도르는 자국 통화인 수크레와 함께 미국 달러를 공용화폐로 사용하는데 현지인들은 달러를 더 선호했다. 환전소에 가지 않고 은행 ATM에서 달러를 인출할 수 있고 어디에서든 달러로 결제가 가능했다. 적도 박물관에서는 가이드가 개수대에 물을 부으면서 적도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구의 남반부나 북반구에서처럼 회오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바로 쭉 내려간다며 시범을 보여줘서 신기한 구경을 했다. 더 재미있는 현상은 뾰족한 못의 납작한 머리 부분에 달걀을 올려놓아도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는 장면이었다. 가이드는 인원이 많은 우리 팀에게 직접 해보라고 기회를 줬다. 여러 명이 다니다 보니 배려와 호의를 자주 받아서 좋았다. 무지개팀은 키토에서도 신나게 즐기고 다녔다. 구시가지는 골목길이 아기자기해서 볼거리가 많지만 위험한 지역이라 소지품을 단단히 감춰놓고 조심하긴 했지만 7명이 함께 다니다 보니 크게 겁이 나지는 않았다. 아마 혼자였다면 벽화와 예쁜 가게, 카페를 보겠다고 걸어 들어가지 못했겠지만 무지개팀에게는 홍대 앞 골목길처럼 편하기만 했다. 하물며 인파가 많은 대통령궁과 독립광장, 황금성당, 샌프란시스코 수도원, 산토도밍고 성당 정도야 가벼운 마음으로 유쾌하게 떠들며 구경할 수 있었다. 7명이나 모이다 보니 정보도 많았다. 맛집에 관심이 많은 조카들 덕분에 이름도 모르는 새로운 음식들을 맛볼 수 있었다. 사실 나는 한식만 쥐야장천 찾는 음식 쇄국주의자여서 서양 음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각자 다른 음식을 시켜서 조금씩 맛을 보니 의외로 먹을 만해서 폐쇄적 식성이 바뀌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마녀스의 재미난 추억. 무지개팀의 두 번째 동행은 키토에서부터 유럽의 작은 시골 마을 같은 쿠엔카를 거쳐 액티비티의 천국인 바뇨스까지 이어졌다. 쿠엔카에서는 다들 카하스 국립공원 트레킹을 하러 떠났지만 나는 발바닥을 쿡쿡 찌르는 통증이 심해서 일행과 떨어져 숙소 앞 카페 거리에서 인터넷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혼자서 바로 근처의 시장과 광장을 돌아보고 귀엽게 생긴 라마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아쉬움을 달랬다. 조카들은 우리와 취향이 달라서 바녀스의 값싸면서도 다양한 액티비티에 열광해서 짚라인을 타고 래프팅을 하러 자기들끼리 따로 다녔다. 조카들이 액티비티를 하러 간 사이 삼촌 둘은 세상의 끝 그네를 타고 노천 온천을 한 후에 산중턱의 호텔 레스토랑에서 모처럼 근사한 식사를 하고 와인을 마시면서 야경을 감상했다. 여기서 현지 교민 가족을 만나서 이국에서 살아온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현지 교민에게 바녀스는 원래 스페인어로 화장실이라는 뜻인 것으로 아는데 왜 도시 이름이 화장실이냐고 물었더니 노천 온천이라는 다른 뜻도 있다고 설명해 주어서 깔깔거리며 웃었다. 꾸이로 마지막 만찬을 하고 헤어지다. 바녀스에서의 마지막 저녁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 의논하다가 꾸이를 먹어보기로 했다. 꾸이는 기니피그로 만든 음식으로 안데스 고원지대의 인디오 원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통 음식이다. 바뉴스 시장 근처에 전통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식당 앞에서 기니피그를 통닭구이처럼 숯불에 돌려가며 구워서 여행객들의 시각과 후각을 자극했다. 생김새는 새끼 통돼지 같은데 맛은 닭고기와 비슷했다. 나도 지나다니면서 호기심에 구경하기도 했지만 왠지 큰 두더지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선뜻
먹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여자 조카들이 이구동성으로 여기가 아니면 먹을 수 없는 특별한 음식이니 꼭 먹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서 따라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먹기 꺼려졌지만 조카들이 맛있다고 하는 바람에 이 기회에 단백질이나 보충하자는 마음으로 먹다 보니 차츰 거부감이 사라지고 맛이 느껴진다. 그 후에 조카들은 바녀스에 남아 정글 투어를 한다고 했다. 삼촌들은 다음번 국가인 페루로 떠났다. 우리는 헤어지면서 남미 어디에선가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지만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는 코스가 길기는 했지만 조카들이 바녀스에서 더 지내고 오느라 일주일 정도 뒤처져서 그 후에는 다시 만나지 못했다. 조카들은 경비를 최대한 아끼며 짠돌이처럼 여행했지만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액티비티나 가고 싶은 장소, 맛집을 찾아가는 데 드는 비용은 절대 아끼지 않았다. 집을 찾아가는 데 드는 비용은 절대 아끼지 않았다. 역시 신세대는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위바위보 게임의 흑역사, 루저 징크스에 빠지다.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는 한인 민박집에서 묵었다. 민박집 주인은 한국 대기업의 주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눌러앉아 게스트하우스와 한국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국인 배낭여행자들이 최신 정보와 동행을 구하고 머나먼 이역 땅에서 아침마다 차려주는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서 찾아오는 바람에 언제나 만원이었다. 주인장은 독특한 가위바위보 게임을 활용하여 매일매일 들어오고 나가는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손님들을 잘 관리했다. 식사는 주인이 차려주지만 설거지는 손님들이 하도록 했다. 설거지 당번도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정하게 했다. 나는 게임 징크스에 빠졌는지 이상하게도 매번 꼴찌를 해서 많은 양의 설거지를 도맡아서 했다. 조카들은 승리의 기쁨에 함성을 질렀다. 원래 나는 설거지 정도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편인데 게임에 져서 설거지를 하게 되니 속에서 불평이 스물스물 올라왔다. 그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주문처럼 외웠다. 나이 대접 받고 싶어하는 내가 한심했다. 민박집에는 방이 4개 있었고 각 방마다 싱글 침대 3개를 들여놓았다. 성수기에 손님이 많아서 자리가 모자라면 거실에 침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그래도 손님이 많으면 소파나 통로바닥에 침구를 깔아서 자도록 했다. 주인장은 불편할 테니 다른 민박집으로 가라고 권했지만 일단 힘들게 찾아온 여행자들인지라 어떤 불편도 감수하고 그냥 있겠노라고 버티니 다른 도리가 없었다. 우리 무지개팀은 7명인데 방 2개를 배정받았다. 6명은 뽀송뽀송한 침대에서 잘 수 있었지만 1명은 나가서 자야만 했다. 우리는 누가 소파에서 잘 것인가를 가위바위보로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서도 나는 루저가 되었다. 속은 쓰렸지만 결과에 승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억지 미소까지 지으며 거실의 낡은 소파로 가서 잠을 청했다. 문 여닫는 소리, 화장실 가는 소리, 창문을 통해 비쳐드는 가로등 불빛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더구나 긴 소파의 중간 부분에는 막대기가 받쳐져 있었는데 오래된 탓에 앉는 부분이 푹 꺼져 있었다. 그 막대기가 딱 허리에 닿아서 신경 쓰이고 허리가 아파서 뒤척이다 잠을 설쳤다.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나니 요통이 생겨서 며칠을 낑낑거리고 다녔다. 사실 소파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 오, 통제라. 세상이 말세로다. 장이울서 경로 효진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은 어디로 사라지고
손가락 게임 따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단 말인가. 그러다가 불현듯 '내가 지금 무슨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깜짝 놀랐다. 지구 반대편에 와서도 나의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슴에 담고 있다는 게 한심했다. 나이는 개뿔, 스스럼 없는 어울림이 무섭불이다. 내가 언제 또다시 청춘들과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수 있을까? 언제 허리 통증 기능이 있는 낡은 침대에서 자보겠는가? 이것도 좋은 경험이고 추억이라 생각하니 투덜거렸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다. 나이는 개뿔이고 대화가 통하고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게 무속불인 것을 깨달았다. 여행하면서 한국인 여행자들을 만나면 일단 호구 조사를 먼저 한다. 호칭을 뭐라고 해야 할지를 정하는 것이다. 나이나 직업, 전직이나 학력 등을 따져서 선생님, 교수님, 사장님, 박사님, 여사님, 형님, 아우, 조카 등등의 적당한 호칭을 찾아내서 불렀다. 반면 외국인 여행자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나이나 결혼 여부나 전직 같은 것은 본인이 먼저 말하지 않는 한 묻지 않았다. 내 영어 이름은 제임스다. 가장 흔한 이름이지만 제임스 본드나 제임스 딘 등 유명한 스타들의 이름이라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 편하기 때문에 정했다. 정말 내가 부러웠던 것은 나이 따지지 않고 모두 친구가 된다는 것이었다. 인도에서 만난 23살의 게스트하우스 주인장 라마,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동행자였던 프랑스 40대 여성 로렌스, 모로코에서 만난 무하마드, 쿠바에서 단골로 다니던 길거리 에스프레소 커피 가게 할머니도 나를 그냥 제임스라고 불렀다. 히말라야를 등반했을 때 세르파는 나를 미스탄이라고 불렀다. 호칭의 덫에서 벗어나 친근감 있고 편한 이름을 나이에 상관없이 부르는 문화를 부러워했던 것은 불필요한 권위의식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전히 낡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나를 발견하고 혀를 찼다. 난 아직도 멀었다. 나는 편안한 관광여행을 온 것이 아니다. 노년의 반란을 일으켜 도전과 모험을 찾아 떠나왔다. 낯선 세상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배우자고 온 것이다.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 친구인 것을, 마음을 바꾸기가 세상을 바꾸기보다 힘들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어려운 일이지만 수직형이 아니라 수평형 인간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어른이다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생각을 바꾸니 모두 예뻐 보였다. 하루는 커피 농장을 구경하러 가기 위해 오프로드 지프를 빌렸다. 지프는 앞좌석에 2명이 타고 천장이 없는 뒷좌석은 양쪽으로 마주보고 2명씩 타게 되어 있었다. 일행이 7명이라서 1명은 서서 가야 했다. 조카들은 자리 정하는 것도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자고 했다. 나는 또 졌다. 이번에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예전에 필리핀 클락에서 피나투보 화산 트레킹을 갈 때 앉을 자리가 있었지만 일부러 선 채로 주변을 감상하며 오프로드의 질주쾌감을 만끽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피나투보의 화산지 사막에서 마치 독일군 전차 군단을 이끌고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누볐던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가진 롬멜 장군이라도 된 듯이 입석주행을 즐겼다. 지프가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동안 바깥 풍경을 감상하며 탄성을 질러대는 내 모습을 보더니 조카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지프의 손잡이를 잡고 주변 풍경을 감상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는 한참 서 있었더니 다리가 아팠다. 슬그머니 조카들이 앉았던 자리에 엉덩이를 걸치고 나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돌아올 때는 나의 가위바위보 게임에 빠지고 삼촌 둘은 걸어서 왔다.
커피 농장에 갈 때 보니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았다. 차 타고 보는 것보다 걸으면서 보는 주변 경관이 더 좋았다. 가위바위보 게임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인지 돌아오는 길이 훨씬 유쾌했다. 가위바위보 게임의 흑역사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추억은 소낙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어두운 밤중에 간식으로 햄버거 사오기 게임에서 패배한 것이었다. 나와 C양이 당첨되어서 판초 오이를 뒤집어 쓰고 야간에만 문을 연다는 소문난 햄버거 가게를 찾아 왕복 30분 거리를 다녀왔다. 돌아오는 길에 굳게 닫힌 가게 문을 두드려서 2리터짜리 스프라이트 한 병과 콜라 2병을 샀다.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리병이었다. 내가 2병을 들고 C양이 한 병을 나눠서 들고 오는데 봉투가 없어 미끌거렸다. 오는 내내 떨어져서 깨질까봐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해야만 했다. 돌아오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달려들어서 햄버거와 음료수를 만나게 먹어댔다. 그러나 그 모습이 밉지 않고 귀여워 보였다. 내가 고생하니 모두가 행복하네 라고 생각하니 흐뭇함이 밀려왔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 살기 쉬워진다. 사람이 모두 예뻐 보인다. 나도 이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뿌듯했다. 볼리비아에서 난생 처음 위조 지폐를 쓰다. 잉카의 전설을 품은 태양의 섬. 볼리비아에서 만난 첫 번째 도시는 코파카바나였다. 페루의 푸노에서 국경 통과 버스를 타고 티티카카 호수를 끼고 달려서 4시간 만에 도착했다. 코파카바나는 티티카카 호숫가에 있는 호반 도시다. 티티카카 호수는 해발 3,812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호수다. 크기는 충청남도 정도 된다. 호수 안에 있는 태양의 섬과 달의 섬이 유명하다. 티티카카 호수는 페루와 볼리비아에 걸쳐 있는데 너무 넓어서 마치 바다처럼 보였다. 호수에서 가장 멋진 이름을 가진 태양의 섬에는 180여 개의 잉카 유적이 남아있어서 잉카 역사와 문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잉카인들은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이 티티카카 호수의 섬에서 생겨났다고 믿어서 섬을 신성한 장소로 여겼다. 잉카의 전설과 함께 아직 오염되지 않은 자연과 신선한 공기, 순박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원시 그대로의 날 것을 선호하는 여행자들의 관심과 발길을 끌고 있었다. 가슴 시린 볼리비아의 역사. 볼리비아는 공식 국가명이 볼리비아 다민족국이다. 그래서 36개의 토착어가 헌법상 공식어로 지정되어 있다. 남미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다. 볼리비아는 원래 남미의 강대국이었으나 19세기 말에 화약, 비료, 유리, 의약품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질산칼륨인 초석을 둘러싼 분쟁으로 시작된 칠레와의 전쟁에서 패배해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길목과 항구 도시인 아리카를 빼앗겼다. 그뿐만 아니라 아티카마의 넓은 사막 지역까지도 칠레에 넘겨주고 내륙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깨진 이맛 똑가이듯이 1903년에는 브라질과의 전쟁에서 고무산지인 아마존 유역을 빼앗겼다. 1938년에는 파라과이까지 덤벼들어서 차코 유전 지역을 빼앗아갔다. 세계적 관광 명소인 이구아수 폭포도 지금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사이좋게 나눠 가지고 있었지만 원래는 볼리비아 영토였다. 볼리비아의 역사를 알고 나니 왠지 가슴이 시렸다. 볼리비아는 지금도 빼앗긴 땅을 되찾고 태평양으로 진출하여 옛날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며 절치부심하고 있다. 티티카카 호수에 가보니
해군의 소형 군함들이 몇 척 보였다. 해군기지 건물에는 거대한 볼리비아 국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지금은 비록 호수에서 훈련하는 모터보트 해군이지만 언젠가는 태평양으로 나가 대양을 지키는 강한 해군이 되고야 말겠다는 의욕의 상징 같았다. 우유니, 라파즈 모두 예뻤다. 외국인들이 숙소, 교통편, 도로 등 모든 것이 열악한 볼리비아를 기꺼이 찾아가는 첫 번째 이유는 우유니 소금 사막을 보기 위해서다. 우유니는 해발 3,656m의 메마른 바람이 휘몰아치는 건조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첩첩산 중에 광활한 소금 사막이 펼쳐져 있는 게 신비하기만 하다. 특히 우기에 물이 차면 소금 호수로 변하는데 그 환상적인 아름다움에 넋이 달아날 정도다. 우유니에는 인생샷을 건지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원주민 모자에 판처를 입고 촬영하느라 혼잡했다. 인터넷에 사진 찍기 좋은 장소와 복장, 시간과 포즈, 카메라 노출 시간까지 상세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우유니 다음으로 유명한 곳은 해발 3,800m에 자리 잡은 볼리비아의 행정수도로 하늘과 맞닿은 천상의 도시라고 불리는 라파즈다. 근교에 있는 해발 6,480m에 1, 2만이 사는 1년 내내 머리에 흰 눈이 덮여 있다. 라파즈는 스페인어로 평화라는 뜻이지만 식민지 시대 금과 은을 캐내가며 잔인한 수탈의 아픔을 겪어야 했고 독립전쟁 때는 수많은 시체와 피를 보았던 아픈 역사가 있다. 이곳 라파즈는 곤돌라로도 유명하다. 최대 900m가 넘는 고도의 차이 때문에 차를 타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든 산동네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운임도 5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고 노선도 많을 뿐만 아니라 매연 걱정을 할 필요도 없다. 지금은 부자들도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곤돌라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아이템이다. 시내버스를 타고 라파즈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인 달의 계곡을 찾아갔다. 이곳은 석회석 지형이 비바람에 침식되어 기기묘묘한 형태의 크고 작은 기둥을 만들어 혹성에 온 느낌을 준다. 원주민들이 원래 부르던 이름은 영혼의 계곡이었다.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은 달에 첫 발을 내디딘 미국의 우주인 닐 암스트롱이 이곳을 방문해서 마치 달의 계곡같이 생겼다고 말한 이후부터라고 한다. 1시간 15분 코스를 둘러보는데 외국인은 입장료가 15달러이니 가난한 볼리비아 입장에서는 효자 같은 존재다. 이야기로만 듣던 위조 지폐를 경험하다. 김 선생과 고 선생 부부, 나까지 4명의 일행은 티티카카 호수와 태양의 섬을 보기 위해서 배를 타야 했는데 도착한 시간이 늦어서 하루를 코파카바나에서 머물었다. 그때 식당에서 계산하면서 20볼, 약 3,000원짜리 지폐를 냈다. 종업원은 돈을 받자마자 바로 가짜라고 말하며 다른 돈으로 달라고 했다. 이런 일을 자주 겪었는지 전혀 놀라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내가 다른 돈을 찾아서 줄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그리고 새로 받은 돈을 꼼꼼하게 살펴보더니 웃으면서 오케이라고 말하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기 볼 일을 보았다. 돌이켜보니 페루에서 볼리비아 국경을 넘을 때 첫 번째 환전소에서 달러를 볼리비아 돈으로 바꿨고 그 돈을 처음 사용한 것은 코파카바나에서였다. 그렇다면 거기서 받은 돈 중에 위조 지폐가 섞여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식당을 나와 나머지 돈을 확인해 보니 모두 괜찮았다. 돈을 환전할 때 받자마자 바로 확인하지 않은 내 잘못도 있고
액수가 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처음 당한 일이었지만 왠지 낯설진 않았다. 이게 바로 처음 당해보는 일이나 대상, 장소들이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대접이라는 거구나 싶었다. 워낙 많은 여행자들의 위조지폐 경험담을 읽고 들은 탓인 것 같았다.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일쯤이야 하고 대범하게 넘기기로 했다. 본의 아니게 태양의 섬에서 중범죄를 짓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그 위조지폐를 현지에서 사용하고 말았다. 볼리비아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형법에는 위조지폐를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위변조된 지폐라는 것을 알고 사용한 경우에는 징역 2년 이상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물론 내가 모르고 사용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이 찜찜하다. 배를 타고 티티카카 호수를 건너서 태양의 섬에 도착하니 선착장에서 원주민들이 나와 입도료를 받는다. 공식적인 건 아니고 주민들이 임으로 자기 동네에 왔으니 내라고 해서 징수하는 것이었다.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주머니에 있던 돈을 꺼내주었다. 그리고 백사장을 나서자마자 바로 깎아지른 듯한 가파른 돌계단길을 한참 걸어 올라갔다. 날씨는 덥고 힘이 들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산 언덕 꼭대기에 있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마음에 꼭 드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고 전망대까지 트레킹을 하고 돌아왔다. 얼마 전 한국인 40대 여성이 혼자서 이 섬에 왔다가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 그때 섬의 남쪽 부족과 북쪽 부족 간의 갈등이 심각해져 통행을 차단했는데 그곳에 혼자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나중에도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은 없었다. 내가 갔을 때도 남북 종주 트레킹 도로는 차단되어 있었다. 식사 후 방에 돌아와 사용한 돈을 정리하는데 귀중한 위조지폐가 보이지 않았다. 주머니, 지갑, 캐리어, 배낭까지 샅샅이 뒤져봤지만 귀하신 가짜 돈은 찾을 수가 없었다. 한국에 돌아가면 나의 특별한 경험을 보여줄 증거물이었는데 사라져버리다니 아쉬웠다. 어디서 빠졌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선착장에서 입도료를 낼 때 꺼내서 준 것 같았다. 아플싸. 그렇다면 내가 위조지폐 사용범이 된 거야? 은근히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위조지폐 사용범이 됐다는 두려움보다도 그 위조지폐를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액면가로 따지면 3,000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내 여행의 매운맛 칠리였다. 사진이라도 찍어둘 걸 하는 생각을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위조지폐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원주민에게 사용한 것이 미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척 아쉬웠다.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다. 위조지폐 경험을 하면서 나는 또 한 권의 책을 읽었다고 좋게 해석했다.